자, 어제 이야기를 충분히 못해서 한번 해볼게요. 이동재한테 구속영장이 청구가 됐는데 이게 보통 사건은 아닌 것 같습니다. 이게 수사팀 입장에서 보면 더군다나 지금 현직 검찰총장의 최측근이 연루되어 있는 사건이기 때문에 구속영장을 쳤다고 하는 건 굉장히 많은 정치적 부담을 안고 하는. 그러니까 즉각 이제 한동훈이나 이동재 쪽은요 되게 재밌어지는 게 우리가 봤던 시각 그대로지만요 정치적 용어를 구사해요. 예를 들면 친문 주류의 문재인 대통령에 지지하는 여권 내부에서 윤석열을 무너뜨리기 위해서 정치 공작한다로 프레임을 바꾸려고 해. 사실은 이 자들이 총선 때 개입해서 민주당 선거를 망하게 하려고 하는 의도가 그들의 녹취록이나 대화에서 드러나잖아요. 지금 상황이 이렇게 와 있는데 어쨌건 지금 서울중앙지검은 이동재에 대해서 구속영장 청구를 했고 아마 내일 아니면 모레이죠. 거기에 지금 영장심사 한다 그러는데 형사소송법의 기본 원리도 무시한 영장 청구다. 그러면서 가장 중요하게 나왔던 얘기가 뭐냐면은 실패한 공작이다. 피해자가 없다. 놀랍지 않습니까? 그러면은 조국 가족은 뭐 표창장 내 말이 유죄에 대한 뭐 허위 경력이라는 표창장을 사용하지도 않았고 뭐 허위 경력은 발부한 사람이 허위가 아니라고 말을 하는데도 자기들 내피셜로 그거를 했고 또 말씀하신 것처럼 뭐 우리는 그러니까 본인 스스로가 그 이동재 스스로가 증거 인멸했다라고 하는데 본인이 뭐 휴대폰을 바꾸거나 뭐 했을 때는 뭐 구속 사유가 안 된다라고 말하는데 그러면은 반대로 또 80군데 압수수색을 다 했는데 진짜 있는지 없는지 모르겠지만 그 노트북 가방 노트북도 아니고 물론 이제 그 안에 노트북이 있다라고 표현을 했지만 그 가방이 없기 때문에 그것 때문에 증거가 더 찾아야 되니까 구속해야 된다 해서 구속해서 구속 재판까지 6개월을 받으신 거 아닙니까? 그 말하는 거 자체가 본인들은 하는 건 당연한 거고 자기들이 당하는 것은 말도 안 된다고 하는 것은 정말 좀 아니지 않나. 요게 이동재가 얘기하는 그 형사소송법의 원리에 그러니까 원칙에 맞지 않는다는 건 두 가지 얘기한 것 같아요. 첫 번째는 무죄 추정의 원칙이 있다. 그러니까 나는 일단 죄가 없다. 그리고 두 번째는 구속 사유가 되지 않는 나를 왜 구속하려 하느냐. 그래서 불구속을 원칙으로 해라. 근데 그 우리가 구속 불구속에 할 때 맨날 그 얘기하는 게 뭐냐면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거든요. 그럼 이 친구는 지금까지 지속적으로 증거를 인멸해 왔습니다. 그러면은 증거 인멸이 계속되고 있는데 검찰이 방치했을 경우에는 검찰 수사에 지장을 받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두 번째는 검사장 그러면은 대단한 권한과 권력을 가지고 있는 기관이거든요. 그러면은 지금 한동훈이라는 검찰의 실질적인 2인자 거기에 윤석열이라는 총장이 연루됐을지도 모르는데 이동재가 국정원식으로 마티즈를 타고 하다가 번개탄이 발견되는 식으로 불상사가 생길 수도 있습니다. 이건 뭐 추정이지만 그래서 이동재의 인신을 보호해야 됩니다. 그래서 이동재를 보호하는 입장에서는 24시간 누군가 보호해줄 수 있는 간수가 있는 곳에 이 친구를 안전하게 보관하고서 수사에 협조를 받는 게 좋은 것이다. 그 보호영장 청구구나. 그렇죠. 근데 여기 진짜 코미디 같은 게요. 미수에 그쳐서 피해 발생이 없는데도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여기 이제 실패한 공작이었다의 다른 말인데 뭐 인정하는 거예요. 미수에 그쳤다라는 말을 자기들 스스로 하고 있단 말이에요. 인정하는 거야? 그러니까 이게 좀 그 최근에 제가 이제 재판을 겪어봤을 때 그런 느낌은 이제 실제로 이제 소송 같은 거 할 때 중요한 거는 이제 얼마만큼의 피해가 있었느냐가 되게 중요한 부분이기는 하더라고요. 그걸 강조하기 위해서 우린 피해 준 거 없어 이걸로 이제 놀리는 그러니까 내용을 돌리는 건데 여기서 이제 채널A 변호사 측에서 얘기하는 게 보면은요 말을 빼먹고 논리를 만들어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뭐 형사소송법에 기초가 안 돼 있다라고 하는데 어떤 면에서 기초가 안 돼 있다라고 설명을 하지를 않아요. 그냥 말로만 던지지. 그래서 기본이 안 돼 있다라는 프레임만 씌우는 거고 그 다음에 그러니까 그 뒤에도 계속 하는 게 피해자 보호 때문에 뭐 포렌식을 했다. 데이터를 지웠다고 하는데 피해자 보호를 어떤 식으로 이게 왜 피해자 보호가 해야 되는지에 대한 지우는 게 어떤 식으로 피해자 보호가 되는지에 대한 설명이 없이
그냥 대고서는 넘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야기들을 자세히 들어보시면 논리의 허점이 되게 많다라는 거죠. 그리고 납득을 시켜주지 않고 자기들의 말로써 언어로서 강조를 하는 것뿐이라고만 보시는 게 네. 좋을 것 같아요. 이게 지금 이 천면 사건에 미수에 그친 사건인데 왜 영장 청구하느냐는 해결책은 되게 간단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아까 황 작가님 말씀처럼 증거인멸이 전력이 있는 거잖아요. 일단은 문제는 여기서 더 중요한 문제는 한동훈이에요. 한동훈이 자기 핸드폰의 비밀번호 등을 가르쳐주지 않음으로써 수사를 방해하고 있단 말이에요. 간단히 말해서 이게 미수에 그친 공작이었다고 하면 다시 한 번 말씀드리지만 한동훈이 이동재 고소하면 됩니다. 근데 그런 상황이 안 벌어지고 있는 상황에서 이 두 사람 다, 그러니까 여기서 등장하는 이동재와 이 한동훈이 여러 가지 정황상, 그 중앙지검의 수사의 진척 상황을 봐도 공무원 혐의가 사실 인정됐다고 저는 봐요. 그러니까 한동훈은 한동훈대로 이동재는 이동재대로 수사의 방해 요소로 작용하고 있고 심지어는 윤석열이 이 수사를 방해할 요건으로 여러 가지 쉽게 표현하면 현직 공작을 했단 말이야. 그럼 이 상황에 당연히 이거는 이동재를 구속함으로써 뭐 증거인멸 이런 차원에 관한 문제라기보다는 이 사건에 얽혀있는 얼개기를 풀 수 있는 단초가 될 거예요. 이동재는 어디까지 참을 것인가. 그래서 어디까지 이야기할 것인가. 이 과정들 속에 한동훈이 수사를 협조하게 만드는 요소 작용할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그 서울중앙지검 검사 쪽에서는 시간이 별로 없다라고 생각하고 있거든요. 무슨 얘기냐면 24일에 그 수사 심의위원회가 열리잖아요. 이게 취소된 게 아니라 전문 수사 심의위원 취소된 거지만 수사 심의위원 자체는 열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여기서 이제 그 어떤 결론이 안 좋게 나온다. 한마디로 우리 쪽에 우리가 생각한 우리 입장에서 좀 불리하게 나온다라면 그 수사 동력이 확 떨어질 수밖에 없는 것인데 이 수사심의위원 자체가 윤석열이 지휘하는 거의 뭐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정도의 내용이다 보니까 그 인적 구성이 불분명하다는 그쵸. 얘기죠. 그러니까 그래서 투명성이 없는. 그렇죠. 네. 그래서 이게 그래서 이제 만약에 내일 저녁이나 모레쯤에 이제 구속이 된다라면 한 4일에서 5일에서 한 7일 사이에 뭔가를 더 만들어 놔야지 이 수사심의위원회에서 유리한 고지를 차지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지 않나. 그래서 좀 긴박하게 좀 진행을 해야 되는 상황도 될 수 있다 생각합니다. 수사심의회가 열리고 그러면은 일단 증거인멸의 시간을 줄 뿐더러 내가 봤을 때는 한동훈도 수사심의회 신청했잖아요. 간단히 말하면 자기 구속 피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수사를 이제 지연시키기 위한 작전으로 하는 것 같고요. 저는 이게 그 검언유착을 우리식으로 이해하면 어떻게 보면 되냐면은 1212 구테타랑 비슷한 걸 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러니까 뭐냐면 옛날에 그 112 때 허삼수가 가서 정승화 참모총장을 불법 체포해 오잖아요. 그런 것처럼 지금 한동훈과 이동재가 연루돼서 이동재가 언론에 띄우면 이걸 통해서 나중에 유시민이라는 우리 진영의 가장 큰 스피커를 제거하고 그러면서 그 이후에 후속 조치가 시나리오가 전 또 있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게 뭐냐면 이해찬 대표가 그래서 3월 말쯤에 그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 이동재 사건이 발각됐을 때 어떤 얘기를 하냐면 우리가 선거 과정에서 조심해야 될 것은 가짜뉴스. 그 당시에 가짜뉴스가 많이 돌았었습니다. 그 카톡을 중심으로. 그 다음에 또 하나가 얘기한 게 공작정치예요. 그러니까 공작정치에 여기서 고구마 줄기처럼 하나가 발견됐기 때문에 그 뒤에 공작정치가 추가적으로 실행이 안 된 것이지 저는 분명히 검찰 수뇌부는 시나리오를 가지고 있었다. 이동재가 먼저 하나 띄우고 이철이라는 사람 이름 통해서 유시민 장관과 관련돼 있다라고 말 한마디만 해달라. 그럼 그걸 통해서 후속으로 B플랜, C플랜, D플랜이 있어서 이게 결국은 검찰이 4.15 총선에 개입하고 그걸 통해서 그들의 기득권, 즉 기소편의주의, 기소독점주의를 그대로 유지하고 더 나아가서는 공수처 설치를 무력화시키기 위한 시도가 저는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저는 이거를 이 사태를 바라보는데요. 좀 다른 관점에서 보는 게 좀 흥미롭게 보는 게 그동안 공작이라는 거를 일반인들은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봤었거든요. 근데 지금 이 사태에서는 우리가 드라마나 영화에서만 봤던 그 공작의 실체가 아주 일부 드러난 거거든요. 그 실체를 실질로 확인하는 그렇죠. 정말일까라는 의문
어느 정도 확신은 갖고 있었지만 확언할 수 없는. 근데 이 공작의 실체가 저는 이제 궁금한 게 과연 드라마나 영화보다 치밀하거나 더 정교할까? 근데 이 사람들의 수준이. 그 당시에 신문에 드러나지 않았지만 저는 그 민주당 내부에서는 고급 정보로 가지고 있었을 거라 생각해요. 그렇죠. 그러니까 검찰에서 지금 돌아가는 거에 대해서 그래서 선제적으로 그 이해찬 대표가 언론에서 그걸 공개한 겁니다. 그러니까 공작 정치에 낌새가 있는데 우리가 대응책을 다 가지고 있다. 이 얘기는 너희들 뭐 하는지 알기 때문에 해봐야 우리가 거기에 대응 조치를 가지고 있으므로 무력화시킨 거죠. 너희 해봐야 의미가 없다. 이거 이제 큰 틀에서 한번 볼 필요가 있죠. 이건 사실상 조국 장관 그 검찰의 난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봐요. 그때 검찰이 말도 안 되는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깃발 2개 큰 깃발 꽂았던 게 김어준과 유시민 장관입니다. 그렇죠. 네. 근데 유시민은 일종의 이제 이쪽 온라인상의 황제 같은 거지. 그래서 노무현 재단 그 유튜브 채널 등을 통해 가지고 사실은 막 130만 개의 언론이 기사를 쏟아낼 때 속수무책으로 당하는 느낌이 있을 때 유시민 장관이 그러니까 이사장이 깃발을 들면서 사실상 이제 그 여론이 다시 이제 재역전되는 분위기 같은 걸로 가고 있을 때 유시민이 갖고 있는 상징성이 만약에 말이에요. 총선 불과 얼마 안 남겨놓고 유시민이 돈 받았대. 요 상황이 만들어지면 민주당 상당 부분 타격을 받습니다. 그러니까 그 실망한 표들이 미래통합당을 찍는다가 아니라 투표장에 안 나오죠. 그렇죠. 민주당 기존에 지지했던 사람들 입장에선 그걸 노렸던 공작이잖아요. 그래서 유시민 이사장님이 그 당시에 11월 달인가요? 그때 노무현 재단을 그 검찰이 계좌 추적한 것 같다. 거기에 대해서 윤석열 총장은 입장을 밝혀라고 선제 공격을 했거든요. 네. 이 얘기는 너희들의 공작을 우리가 낌새 채고 있다. 너희들이 만든 지금 시나리오 우리가 일부를 확보했다. 일부를 보여준 겁니다. 그래서 더 이상 공격하지 말아라. 그 공격은 무기력한 공격이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이게 실패한 공작이지만은 만약에 성공했었다라고 했을 때 파장은 정말 저희로서는 마지막 보루가 무너진 것 같은 정도의 파급이었다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정치권 내에서는 유시민 이사장의 어떤 힘이나 영향력을 애써 무시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지만은 어쨌건 우리나라의 가장 고른 연령층에서 가장 대중적으로 그 말에 대해서 신뢰를 받고 있거나 믿음을 받고 계신 분이 유시민 이사장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일반 어느 정치인보다도 이 사람에 대한 어떤 신뢰가 무너졌다라고 하는 거는 우리 쪽에 그럼 도대체 누굴 믿고 우리는 정치를 바라봐야 되지 할 정도의 커다란 영향력을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정말로 커다란 공작 사건이다라고 절대 과시하지 않고 끝까지 지켜보고 추궁해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예. 그 한명숙 총리 사건이 다시 회자가 되면서 여러분들 진짜 깜짝깜짝 놀라지 않아요? 그런 식의 공작이 있다는 것 자체가 그것도 검찰이 노 대통령은 국정원과 검찰이 공작으로 돌아가신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그걸 우리가 당하고 있는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보통 사건이 아닌 거예요. 미수에 그친 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 아직도 그런 세력이 있는데 심지어 그게 현직 검찰총장의 최측근이에요. 이런 상황을 보면 이 사건은 진짜 어마어마하게 엄중한 사건이거든요. 그러니까 그런 구조를 한동훈이 너무도 잘 알기 때문에 지금 검사장이 자기들의 검찰 수사를 못 믿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틀을 만들면 그 틀 안에서 나는 꼼짝달싹할 수 없다는 걸 알기 때문에 자기 부정을 하는 거예요, 한동훈이. 그러니까 자기가 저질렀던 대로 나를 수사하게 되면 나는 꼼짝없이 당하는 수밖에 없는구나. 그러니까 지금까지 자기가 걸어온 검찰의 모든 길을 다 부정하는 겁니다. 예. 대단히 그 재밌는 지금 그 사건이 벌어지고 있는 거죠. 지들끼리는 서로 프로라고 부르대. 황프로. 아, 그 프로가 뭐냐면 그 검사를 프로세큐터 그래요. 그러니까 거기서 프로를 따온 겁니다. 거기서 이제 그 골프 프로나 야구 프로가 아니고. 그러니까. 그래서 이제 그 검사 내부 인트라넷이 E-프로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E-프로스. 그러니까 E-프로스. 그러니까 전자적으로 돼 있는 그 프로섹션 오피서가 하는. 그래서 그때 프로는 기소하다란 뜻의 그러니까 검사 용어입니다. 그냥 검사 용어. 김검사 하면 되는데 또 멋져 보이려고 김프로 그러면 보통 사람들은 그게 이제 프로페셔널하다 요 느낌으로 그러니까 들을 거 자기들은 아니에요? 프로로 부르고 그 변호사들은 아래니까 변으로 부르죠. 그러네. 똥등. 지방에 가면은 갈수록 영감님이라고 부르고 이런 것들이 있잖아요. 진짜 문재인 정부의 윤석열 때문에
저는 이제 문재인 정부 이후에는 검사들이 되게 뭔가 어마어마한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라기보다는 늘상 우리 곁에 존재하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법을 많이 하는 법의 기술자들이 이게 변호사건 검사건 마찬가지로 약자들을 강자들로부터 지켜주는 역할을 해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근데 지금 검사들은 그런 개념이 없어가지고 권력으로 인식하고 정치인 수사해가지고 유죄 확정되면 막 그걸로 진급한다 하고 이런 방식의 것들은 바뀌어야 되는데 최소한 현직 검찰총장을 임명한 사람은 문재인 정부인데 그 문재인 정부의 집권 여당을 선거에 망하게 할 요량으로 지금 현재로서는 그래요. 한동훈이 직접 개입해 있다고 보는 게 더 정황상 맞아요. 본인이 잘못한 게 전혀 없다면 이동재 고소하고 핸드폰 까면 됩니다. 그렇게 못하는 이유가 뭐겠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로 정치적 탄압이다. 여권의 공적이라고 이야기하겠지만 깔 수 없는 것이 있는 거잖아요. 자, 어쨌건 지금 말도 안 되는 상황에 우리가 지금 봉착해 있는 게 아닌가 이런 생각이 그러니까 들고요. 이것만 추가하면 아마 한동훈 정도 상황 되면은 일반적인 경우는 옷을 벗어요. 네. 그렇게 인사조치 당했고 그 지금 검찰 수사 대상이 됐고 피의자 신분으로 곧 전환될 지금 피의자 신분이죠. 그렇게 됐으면 옷을 벗는데 옷을 벗지 않는 이유는 옷을 벗지 않음으로써 저희가 보호해야 될 사람이 누군가 있다라는 걸 암시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혼자면 그냥 옷 벗고 그냥 그 사법적 판단을 받으면 되는데 이 얘기는 내 뒤에 더 큰 엉아가 한 명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기 위한. 그래서 내가 이렇게 하는 것을 윤석열도 뒤에서 당신이 할 수 있는 백업을 해라. 그러니까 나중에 이제 수사가 더 깊어지면 둘이 갈라질 수도 있습니다. 아, 연관성도 있을 수 있어요, 지금. 연관성이 없으면은 윤석열이 지금 이 사건 수사 방해했겠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정황은 그렇다고요. 그러니까 실제로 정상적인 수사를 하는 중앙지검 입장에서 보면 이 사건은 어마어마한 거죠. 이동재부터 지금 치겠다는 거잖아요. 이동재 치면 결국에는 윤석열까지 간다. 이 상황이 이렇게 되는 거고요. 자, 그 이야기는 여기까지.